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앞에 12년 차 기자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뷰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옮겨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그 트럼프 이제 행정부 2기 들어서 일단 지금까지는 이 고율 관세 정책이 이제 주 통상 카드로 쓰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과거에 1기 때에는 좀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약간 불만도 좀 드러내면서 뭐 환율 압박도 좀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뭐 1,364원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다시 약간 뭐 관찰 대상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했었어요. 근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내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나가면서 고율의 관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관세라는 얼음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똑같이 뜨거운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대로 환율로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관세만으로는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구나. 관세 부과만으로는 상대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되진 않겠구나. 뭔가의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소위 스스로 환율을 또 외환시장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통상적으로 뭐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강달러로 만들 만큼의 외환시장 개입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외환시장 개입,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외환시장 개입은 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인 거예요. 주로 이제 구두로 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든가 구두 개입, 혹은 이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혹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막는 수준인 것이지 등락을 막는 수준이지, 큰 흐름 속에서 강달러로 가는 기조를 약달러로, 약달러로 가는 기조를 강달러로 전반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어떤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해서 그래 위안화 가치 2배로 올릴게 라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하더라도 중국이 이 고정환율제를 활용해서 계속 그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플라자 합의 때로 좀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비유해서, 그때도 일본이 미국의 패권국적 지위를 흔들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GDP의 거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이 제2 패권국의 지위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 그 대처는 결국 일본의 엔화 가치를 2배 가까이 절상시키는, 절상시키는 압력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썼던 카드가 뭐예요? 방위입니다. 방위 안보.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방위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란 보고서에서는 그걸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 그 밖에 나머지 패권국적 지위가 그러했었고요. 그런데 1985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지금의 패권국적 지위가
2위 패권국적 지위가 1985년에 일본의 지위랑은 또 다릅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안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고 의존하기는커녕 대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특히 미중 어떤 갈등,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처를 해 왔고 그동안 뭐 영토 확장, 자원 영토 확장,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트럼프 2기 때 썼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과정으로 전개가 됐고 그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사실 제2의 플라자 합의 있을까?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현재 판단 내려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쟁일까?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율 전쟁,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는데 환율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럼 어떤 양상일까?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해 나가긴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카드가 아마도 공동 대응이라는 카드고 또 두 번째 중국이 갖고 있는 큰 카드가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카드가 또 있고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3위국으로서 보유하는 규모가 3위국으로서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대량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전략도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카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벌이 상대 어떤 적에게 침을 쏘고 나면 상대에게 공격이 되겠지만 자기도 죽거든요. 그런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카드를 쓰면 그러면 매각한다고 실제 어떤 누군가가 대량 매수해 줄까? 지금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통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대량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할 텐데 그러면 나머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규모가 크게 줄어들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쓰기가 쉽지만은 않다. 다만 카드를 쓴다면 또 쉽지만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채 보유국으로서 3위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걸 카드로서 생각했다면 여전히 1위 국적 지위를 유지했어야죠. 미국 국채 보유를 더 늘려왔어야죠. 더 많은 미국 국채 보유를 갖고 있고 세계 국채 보유량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어야 국채를 대량 매각했을 때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오히려 줄여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채 매각을 통한 압력 카드가 좀 무뎌지는 경과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채 매각이라는 카드를 굳이 쓴다면 최근처럼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구간에 이때 국채 매각을 조금이라도 더 단행하면 그게 어쨌든 국채 금리를 더 뛰어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를 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5.5 정도 왔을 때 만약에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서 6%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경험하거든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흔들릴 때 일정 부분의 국채를 매각함으로써 미국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국채 매각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 카드로 사용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어쨌든 카드로서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 내려지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몇몇 중국의 경제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 신경제와 구경제. 이 구경제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신경제적인 측면만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와 구경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중국이 아직까지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쨌든 신경제가 있어서 나름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중국은 공장 가동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규 일자리는 더 위축될 수 있고 그럼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소비가 더 침체되는 내수 경기가 진작이 안 돼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기준금리 성격의 LPR을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가동해도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 유동성을 퍼부으면 뭐합니까? 그 유동성을 퍼부어도 그게 실물 경제 회복으로 선순환을 이끌 수 없어요. 중국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 전쟁을 지속하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도 관세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둘 다 무승부로서 뭐 12라운드 복싱 경기에서 1라운드 정도 끝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무승부로서 무역 협의에 이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 나갈까? 저의 의견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져가긴 어렵고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나라들 가령 한국, 일본 특히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영국, 유로피언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라는 카드 너네 나라 통화가치 절상해 안 들어? 그러면 방위비를 더 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의 카드로서 관세 전쟁이라는 압박 그리고 국방 방위라는 카드로서의 압박 이런 압박을 동원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유도할 거란 말이죠. 그 요구 사항은 통화 가치를 절상해. 통화 가치를 절상해야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화를 유도할 수 있어. 바로 요겁니다. 그럼 위안화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통화의 상대적 강세화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화는 약이 돼요. 항상 이제 이 달러의 가치를 생각하실 때는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나라 통화를 두는 겁니다. 이걸 바스켓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축통화국 성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로존, 유로화, 또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위스 크로나, 일본 엔화 이 6개의 나머지 기축통화국들과 달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인데 나머지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절하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못 건드리더라도 달러화의 약세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같이 절하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어쨌든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계속 약세화를 만들고 위안화도 적정한 수준의 약세화를 가동할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국 통화와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 입장에서 나름 내수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나름 위안화 가치가 다소 절상되는 것이 뭐 수입할 수 있는 여력,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걸 또 활용하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상을 보면 하반기 들어서 환율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중국과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 기축통화국 혹은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세계 GDP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서 역시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화와 위안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국들의 통화 가치가 다소 절상되는 흐름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안화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다소 약세화를 여전히 유도하는 흐름. 그리고 달러화는 위안화보다 더 약세화를 야기하는 흐름. 결국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압박을 가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긴 상황 하에서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야만 그래야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더 늘리고 가동을 더 늘리고 그래야만 미국의 소위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든가 선순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환율 전쟁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세에 이어가지고 환율까지 이제 통상 무기화되는 그런 뭐 흐름 속이라면은 이제 어떤 한국 이제 산업계에 좀 가장 먼저 타격에 갈 수 있는 어떤 업종은 네. 어떤 게 좀 어디라고 보시는지 뭐 네. 가령 뭐 전기 전자나 반도체처럼 환율 민감도가 좀 큰 업종 뭐 어떤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너무 그러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이 미중 갈등이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양상을 다른 여러 가지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환율 절상 압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또 좋은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산업에게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울고 웃는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서 울고 웃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규명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정말 큰 틀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적자국이었던 나라가 무역 흑자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가동률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선 약세화가 유리한 거죠. 그 측면만 본다면. 근데 우리나라로 또 돌이켜 본다면 달러화의 약세화가 어느 정도 전개된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특정 산업별로 수출을 더 많이 의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은 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밸류 체인상 어떤 특정 중소 중견 기업이 수입의 역할을 하고 그 수입품의 일부분 가공이 되거나 비가공된 원자재나 부품들을 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 밸류체인 전체로 본다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기업은 없고 수출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강달러면 수출하기는 더 좋아지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약달러화 된다면 아무래도 수입업자의 부담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를 해야 되고 관세 전쟁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의 압박 카드로서 계속 가져갈 겁니다. 방위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이라는 영역도 미국의 나의 지휘 아래 있어라. 이게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 가지 카드를 계속 가져가는 범주 내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취하니까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는 약세화된다. 그러면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수출업자들한테 수출하지 말라는 신호거든요. 수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라라는 신호예요.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옮기면 관세 안 물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할 때 수출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게 달러 약세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전체 이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라는 것을 계산했을 때 수출이 더 많이 기여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관세 압박과 환율 압박은 상당히 부담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원유를 수입하는 석유 정제 회사, 석유화학 산업, 또 예를 들어서 미국 농산물이죠.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수입해서 사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면 수입하는 비용이 절감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뭐 그게 일종의 수출은 여행 수출, 여행 수입도 마찬가지죠. 또 그 여행 수출, 여행 수입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유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국에서 유학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이 강달러일 때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강달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달러 가치가 약세화 된다면 유학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학 서비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약세화되는 것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무역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더 피해가 있느냐라는 것을 논할 때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냐,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석유 정제나 낙농업,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로 보아도 약세화된다라는 것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가 사오는 각종 달러 표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죠. 그럼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죠. 재미있게도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의 양상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생산 비중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 에너지 수요가 줄어듭니다. 총 에너지 수요가 줄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강달러에서 또 약달러화 되니까 사오는 에너지 가격이 더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세화,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상대적인 원화 가치가 세지는, 강세화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는데 달러 가격도 또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사오는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에는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 안정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거시경제적으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2024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과정에서 2% 혹은 2%를 밑돌 때 강달러라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 1,45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1,400원 언더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강달러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니까 결국 강달러의 약세화,
약달러화라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될수록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상대적인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수출 기업이냐 혹은 서민 경제냐라고 논했을 때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거시적으로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